중에 비유하는 표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비유하는 표현을 볼 거예요. 국어에는 9단원이 있네요. 이야기의 구조, 자료를 활용한 발표, 논설문의 주장과 근거, 여러 가지 속담, 추론하며 읽기, 우리말을 바르게 쓰기,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익숙하죠? 우리 국어책에서 본 내용들이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국어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먼저 이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볼 건데요. 글을 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특히 이런 비문학글이요. 문학이나 어떤 이야기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재밌게 읽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비문학적인 그런 글들은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읽기 싫어, 이것도 공부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글이라는 건 말이잖아요. 이 글은 글을 읽는 것도 일종의 대화거든요. 대화. 대화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친구랑 대화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하고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 친구가 나는 여름을 좋아해. 나는 이러해서 나는 여름에 나는 과일들도 좋아하고 뜨거운 날씨도 좋아해. 그런데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해? 그렇게 하면 다시 아까는 듣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듣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대화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재밌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건요. 독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가가 있어요. 그렇죠? 작가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어떤 글을 쓰는데요. 근데 그냥 막 쓰지 않아요. 작가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면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라는 혹은 글이라는 것을 매개로 우리 독자가 책을 읽는 사람이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우리가 그냥 대화를 나눌 때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주고받는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쭉 읽기만 하는 경향이 있죠. 지워졌네요. 독자. 네. 근데 계속 읽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듣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도 이 책을 쓴 작가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가님 우리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묻기도 하면서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작가는 독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뒤에 가다 보면 잘 나오고 그것을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독자와 작가가 우리 친구들과 이 책을 쓰신 이 작가가 주고받는 이런 대화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재밌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오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비유가 뭐죠?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유가 뭘까 하고 우리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할 때나 감상문을 쓸 때 비유하는 표현을 써본 적이 있나요? 하고 작가가 물어봤어요. 비유하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비슷한 것을 빗대어 표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했던 경험들, 우리의 경험들을 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한번 가볼게요. 근데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글이나 그림책을 읽을 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대요. 그래요? 비유하는 표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대요. 그리고 상황을 실감나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장면을 떠올리기도 쉽대요. 그래요? 근데 비유하는 표현이 뭔데요? 자, 계속 궁금해요, 우리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여기 나와요. 비유하는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알았어요.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게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비슷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한대요. 뭔지는 알겠는데 좀 아주 확실히는 잘 모를 것도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비유하는 표현에서 사용되는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고요? 어떤 공통점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더니 이 작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구름의 모습을 주로 솜사탕에 빗대어 표현하는 이유는 구름과 솜사탕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흰색의 솜 모양이 떠오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이 구름, 이걸 보고 솜사탕 모습을 보면 그래요. 흰색의 솜 모양이 떠오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외에도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부르는데 텔레비전과 바보상자의 모습은 네모난 상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자, 근데요, 요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게 이제 뭔 줄 알았어요.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래요. 근데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요, 비유하는 표현의 종류가 있대요. 한 종류가 아닌가 봐요. 잘 들어볼게요. 거기에는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대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직유법은 뭐죠, 작가님? 물어봤더니 대답해 줬어요. 직유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직유법이라는 것은 무엇 같이, 무엇처럼, 무엇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유법이잖아요.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해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름 같은 솜사탕, 나비처럼 날았다. 아까 같이, 처럼 등의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적으로 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름 같은 솜사탕, 나비처럼 날았다 등과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대요. 근데 은유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아까 직유법은 직접 견주어 표현했는데 은유법은 그냥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졌더니 그 뒤에 나오죠.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문장에서 마음을
호수로 표현하여 넓고 잔잔한 마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네, 그렇구나. 여기 직유법은 가치처럼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직접 견주는 것이고,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대요. 자, 거기까지 우리가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비유 표현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비유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시를 쓸 수도 있고 그것을 낭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볼게요. 그러면 시를 쓸 때는 어떻게 쓰고 낭송할 때는 어떻게 낭송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렇다면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 시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뭔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은 후에 그리고 그 대상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아까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솜사탕에 대해서 뭐 쓰고 싶다라는 대상을 찾았다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솜사탕? 솜사탕의 특징은 단 것도 있겠지만 그 모양이 뭉게구름 같은 이런 표현이 이런 특징이 있지. 네,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그 대상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비유하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떠올려보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시를 쓰면 된대요. 그리고 아까 시를 쓰고 그다음에 낭송에 대해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낭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는 거죠. 시를 낭송할 때는 시의 분위기와 느낌을 살려서 읽어야 하며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를 낭송하는데 아주 즐겁고 또 따뜻하고 예쁜 시를 낭송하면서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상을 막 하면서 읽으면 그것을 낭송하면 그 기분이, 그 느낌이 잘 살아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떠오르는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 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잘 봤나요? 이해가 잘 됐어요? 네. 자, 봐요.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한 번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다시 살펴보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는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웠고 근데 비유하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또 비슷한 것을 빗대어 표현해보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글이나 그림책을 읽을 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도 있다. 또 상황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고 그 장면을 떠올리기가 쉽다. 이런 역할을 하지. 그리고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비유하는 표현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비유하는 표현의 종류에는 은유법과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는데 직유법은 이런 것, 은유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를 쓰고 낭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글 하나를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글을 같이 읽어봤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 읽은 글의 내용을 5가지로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 요약한 것이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우리 친구들이 직접 요약했던 것과 비슷한지 비교를 하는 것도 재밌겠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내용이 이 요약과 비슷했다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100점으로 책을 잘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글이나 그림책을 읽을 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글이나 그림책을 읽을 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보는 우리 친구들 6학년이잖아요. 그래서 6학년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있고 더 나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거 소리내서 읽는 거 정말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걸 선생님이 같이 읽어봐요 할 때 같이 읽으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또 다시 기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이 읽어봐요 라고 할 때는 꼭 같이 읽도록 합시다. 네, 두 번째 읽어볼게요. 비유하는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3번. 비유하는 표현에서 사용되는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4번.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작. 5번. 은유법은 무엇무엇은 든 무엇무엇이다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작. 네,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읽은 5줄 요약을 아래 이 원고지에 이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똑같이 따라 써볼 건데요. 한번 선생님이 1번을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써보세요. 네, 1번을 같이 써봤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을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잘 썼나요? 혹시 아직 조금 쓰기를 마무리 못한 친구들은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네, 잘 써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 이 앞에서 우리가 읽은 글에서 나온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8개의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8개의 단어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사물. 사물이란 무엇인가?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짧은 글 짓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짧은 글 짓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고 맞는 그 쓰임에 맞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스스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짧은 글을 지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짧은 글을 짓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은 이런 짧은 글을 지었어요. 우리는 독서를 통하여 많은 사물과 그 이름을 배운다. 사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짧은 글을 지었어요.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직접적. 중간에 제3자나 매개물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좋아요. 자, 직접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도 우리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볼게요. 선생님은 이런 걸 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글을 지었는지, 어떤 짧은 글을 지었는지 선생님이 엄청 궁금한데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지은 친구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자, 세 번째 단어는 파악입니다. 파악,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제 파악을 해. 뭐 이런 거요. 그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암이라는 뜻이고요. 실감,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입니다. 실감,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 네, 짧은 건 한번 지어볼까요? 이런 글을 지었어요. 선생님은 나는 실감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네, 다음 가볼게요. 종류라는 단어 있습니다. 종류, 사물의 부문을 나누는 갈래. 같이 읽어볼게요. 종류, 사물의 부문을 나누는 갈래. 짧은 글 한번 지어보세요. 네, 다음 단어입니다. 견주다.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읽어봅니다. 견주다.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보다. 네, 다음 단어입니다. 잔잔하다. 바람이나 물결 따위가 가라앉아 잠잠하다 라는 것이 잔잔하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낭송이라는 건요,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웸이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낭송,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웸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몇 단어를 지금 짧은 글 짓기 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은 수업 끝나고 반드시 짧은 글 다 지어서 완성해 보기로 해요.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볼게요. 1번,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아는에 동그라미 칠게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고 시작해요. 자, 1번, 비유하는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2번, 비유하는 표현에서 사용되는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아까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3번, 텔레비전과 바보상자의 모습은 네모난 상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공통점이 있어요. 4번, 은유법은 무엇 같이, 무엇처럼, 무엇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잘 볼게요. 우리 아까 이 비유하는 표현의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요. 직유법과 은유법.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이 직접 견주어서 표현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래요. 이거는 은유법이 아니라 직유법이에요. 그러면 은유법은 뭐죠?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이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은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은 맞지 않아요. 5번, 시를 낭송할 때는 시의 분위기와 느낌을 살려서 읽어야 하며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며 읽는 것이 좋다. 맞죠? 네,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어보고 네, 어떤 것이 알맞지 않은 것인지 한번 먼저 골라볼게요. 몇 번인가요? 자, 봅시다.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맞아요. 아무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아무나 이해하지 못하게요? 그러려면 자기가 쓴 글을 아무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죠. 그래서 3번은 아니에요. 자, 4번, 상황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고 5번, 장면을 떠올리기 쉬워진다라는 것 다 맞죠?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유하는 표현을 잘 알고 있는지, 잘 알게 되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의 비유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비유할 때는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봅시다. 바다, 같은 친구. 자, 같다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비유하는 표현 중에 뭘까요? 직유법인가요? 아니면 은유법일까요? 네, 같은, 처럼, 듯이 네,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입니다. 네, 바다 같은 친구. 근데 이 공통점이 뭘까요? 뜨겁다? 바다가 뜨거운가요? 바다가 뜨거우면 큰일 나겠죠. 그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어색하다? 바다가 어색한가요? 그것도 바다의 특징이 아닌 것 같아요. 소리가 크다? 글쎄요. 파도가 치면 소리가 클 수도 있겠죠? 친구가 굉장히 시끄러운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 잠깐 물음표를 해둘게요. 4번 볼게요. 깊고 넓다.
아, 그렇죠. 이건 바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다는 깊고 넓다. 그리고 내 친구의 마음도 참 깊고 넓다. 아, 이게 더 맞는 공통점이겠어요. 그러면 5번, 어디서든 볼 수 있다. 바다를 어디서든 볼 수 있나요? 선생님은 이 교실에서 절대 바다를 볼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3번과 4번이 약간 헷갈렸지만 4번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더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자주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문제에서 묻는 물음에 조금 더 적합한 조금 더 맞는, 더 많이 맞는 그런 답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네, 4번 볼게요. 다음 중 은유법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은유법은 뭐라고 했죠? 네, 무엇은 는 이다 라는 것처럼 사용을 해서 빗대어 사용되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볼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보세요. 다 맞나요? 네,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이다. 아, 은유법이네요. 침묵은 금이다. 네, 은유법이었어요. 현실은 시궁창이다. 이건 너무 슬픈 답지네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네, 빗대어 사용한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 볼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아, 우리 같은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죠? 같은, 처럼, 듯이 이런 것들은 직유법이다. 우리 여러 번 했었죠? 직유법,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번은 은유법이 아니라 직유법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잘 따라왔나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글을 잘 떠올리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 어려운 것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나 여기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우리 앞에서 봤던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장에 봅니다. 앞에서 본 어휘 중에 떠오르는 어휘를 써보세요 라고 나왔네요. 이거 기억력 테스트 같아요. 그쵸? 오, 여기도 써있어요. 기억력 연습이래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앞에 뭐를 배웠더라 라고 기억하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또 기억해 봅니다. 아, 뭘 배웠더라?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는요, 사물 떠오르고요. 아까 직접적이라는 것을 짧은 글 짓기 했던 게 떠올라요. 또 뭐가 있었죠? 아, 실감이라는 것도 아까 선생님이 짧은 글 짓기를 했기 때문에 떠오르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 파악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아이고, 4개밖에 안 떠오르네요? 우리 친구들은 몇 개쯤 떠오르나요? 선생님도 보니까 선생님이 직접 짧은 글 짓기를 한 단어들 위주로 떠올라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말을 쓸까 고민했던 것들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냥 귀찮아, 나 이 단어 다 알아, 막 이렇게 넘기지 말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다 그대로 따라해주고 내 선생님의 지시대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기억하기도 좋고요. 이해도 잘 돼요. 자, 선생님 좀 보고 쓸게요. 종류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낭송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주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잔잔하다 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이랑 같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작가와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내용들을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오래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은요, 그 초등 총정리 책이에요. 이 책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아서 우리 유튜브에 이 PDF 파일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PDF 파일을 보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네, 볼게요. 이 초등 총정리, 이 국어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비유하는 표현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비유하는 표현 한참 배웠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걸 볼 건데요. 이 단원에 배울 거리, 알 거리, 즉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요. 비유하는 표현 알기. 비유하는 표현이란 게 뭔지 알아야겠고요.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를 쓰기.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봐야겠고요. 시 낭송회와 시화전 열기. 이렇게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유하는 표현 알기. 우리 아까 비유하는 표현이 뭐라고 했죠?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머리를 좀 막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비유하는 표현을 한참 배웠는데 비유하는 표현이 뭐더라? 생각났어요? 그렇죠. 여기 봐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배웠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로 뻥튀기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학교에서 이 시 배웠죠? 뻥튀기라는 시. 기억나요? 저희가 이 책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가는 싣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수업에 들어올 때 국어책이나 아니면 국어 자습서를 가지고 이 수업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뻥튀기에서 어떤 작품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선 보여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뻥튀기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뻥튀기, 글, 고일, 그림, 권세혁. 뻥이요, 뻥!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나비가 날아갑니다. 아니야,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맞아요, 폭죽입니다. 하얀 연기 고소하고요. 가을날 메밀꽃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새우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멍멍이 냄새가 납니다. 맞아요, 옥수수 냄새입니다. 라는 시예요. 자, 여기에서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 그 대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한방눈이 내립니다. 아니에요, 폭죽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줬죠. 네, 그렇게 비유한 까닭은요. 이 봄날 꽃잎,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이요. 봄날 꽃잎처럼 하늘에 흩날리기 때문이래요. 우리 친구들은 뻥튀기가 뻥 하고 터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상상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이 교과서에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시와 그림이 같이 있는 것을 시화라고 하죠. 그림이 잘 나타나 있어서 이걸 보면 조금 더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비라고 비유한 이유는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가볍거잖아요. 나비는 팔랑팔랑 가볍게 움직이는데 뻥튀기도 사방으로 쿵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막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자, 그리고 한방눈 소복하게 내리기 때문이래요. 또 폭죽이라고 비유한 이유는요.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비유하는 표현을 뻥튀기라는 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은유법. 우리 아까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배웠죠?
여기에서 이 봄비라는 시는 어떤 시인지 선생님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던 시니까 그거를 기억해 보세요. 봄비, 글 심후섭, 그림 노성빈. 햇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 두두둑 큰 복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풍풍 풍풍 외양간 엄마 소도 함께 댕그랑 댕그랑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라는 시였어요. 네, 이 시에서 이 비유하는 대상은요, 봄비 내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봄비 내리는 모습입니다. 봄비 내리는 소리가 비유하는 표현은 교향악, 봄비 내리는 모습이 비유하는 표현은 왈츠고요. 이렇게 비유한 까닭은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는 것이 비슷해서 교향악이라 라고 비유했고, 그리고 경쾌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비슷해서 왈츠라고 비유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유법입니다. 네, 이 뒤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써보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앞에서 보고 넘어갔지만 이거를 다시 보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들을 머리에 쏙쏙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전부 다 외워서 쓰면 정말 좋겠지만 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이걸 보면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도 써보도록 하겠어요. 명태기에 나오는 비유하는 표현. 비유하는 표현에는 봄날 꽃잎, 까닭은 때문에. 두 번째, 나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방울 소복하게 내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쓰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선생님 잘 쓰나 못 쓰나 구경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써봐요. 폭죽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은유법에 대해서도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요 아래를 한번 써보고 선생님하고 다시 만날게요. 네, 부지런히 쓰면 한 3분 정도면 충분히 쓰지 않을까요? 3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쓰셨나요? 네, 다 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우리 너무 여러 번 해서 이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유법은 뭐라고요? 같이처럼 드시와 같이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 배웠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풀잎과 바람, 정완영.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 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잎하고 해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 라는 시였어요. 네, 여기에서 이 풀잎과 바람처럼 친구의 의미를 비유하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의미는요,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공기 같다.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나 내 옆에 함께 해주는 공기처럼. 까닭은요, 공기처럼 친구가 소중하고 항상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따뜻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햇볕 같은 친구 좋아 라는 표현 썼어요. 따뜻하게 온 땅을 내리쬐는 햇볕처럼. 이렇게 비유한 까닭은요, 햇볕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요, 글이나 그림책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글쓴이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장면이 실감나게 느껴져요. 또 장면이 쉽게 떠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살려서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봅시다. 시로 표현하고 싶은 대상과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를 쓰고 싶은 대상과 대상의 특징과 어울리는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유하는 표현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를 쓰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실제로 나타내 봅니다. 네, 그리고 비유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시를 전체적으로 써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쓰기 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뒤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빈칸에 써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공부한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옆에 놔두고 같이 쓰면 되겠어요. 써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쓰는 거 구경하는 거 아니죠? 네, 다 같이 써야 해요. 같이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 쓰지는 못했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또 공부해야 될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시간을 여기까지만 주고 이 쓰지 못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꼭 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전부 다 꼼꼼히 채워서 쓰기 바래요. 알았죠? 그러면 그 다음을 볼게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시낭송회와 시화전 열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낭송을 잘하는 방법.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읽어야 함.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그 시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가 부끄러워하는 시라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네. 자, 봅시다. 두 번째는요. 시의 분위기와 느낌을 살려서 읽어야 함. 그 다음 노래하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읽어야 함. 마지막으로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며 읽어야 함. 이렇게 하면 시낭송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왜 그림을 그리냐면요. 이게 아까 여기에 시화전 열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시는 시, 그리고 화는 그림이죠. 그래서 시와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 네, 시화전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있어요. 그림은 시를 잘 표현해야 함.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아까 본 뻥튀기. 네, 요 시를 쓰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뭐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호랑이라든지 그런 뭐 바다라든지 이런 거를 그리면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요. 또 그림이 시 읽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시를 더 잘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화이기 때문에 그림이 시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려야 하고요. 또 시 내용이 잘 드러나게 그려야 하고 시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실제로 시도 써보고 낭송도 해보고 이 시에 어울리는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시간들을 학교에서 가졌을 거예요. 그때 했던 그런 활동들을 잘 떠올리면서 이것을 읽어보고 그리고 뒤에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쓰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업이 끝난 후에 우리 친구들이 완성해 주는 걸로 할게요.